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화홍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장화홍련전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더 재미있게 들려드리고 싶어 준비해봤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임금으로 계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철산군에 배무룡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디 철산의 터 잡은 양반으로 좌수라는 벼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배 좌수는 성품이 온화하고 집안에 재산이 넉넉하여 세상에 부러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 좌수 부부는 늘 슬퍼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장씨가 몸이 노곤하여 베개를 괴고 잠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장씨에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손을 내밀어 꽃을 받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꽃이 아름다운 선녀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녀는 부인에게 다가와 품속에 와락 안겼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선녀 때문에 놀라 잠을 깨어보니 한갓 꿈이었습니다. 부인은 꿈이 하도 기이하여 남편인 배좌수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아직도 선녀가 내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배좌수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자식이 없음을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귀한 자식을 점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있더니 어느덧 10달이 차왔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더니 장씨가 귀여운 딸을 순산하였지요. 아기는 정말로 선녀가 변한 듯이 그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배좌수 부부는 이 아이를 사랑하며 이름을 장화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손 안에 보석인 양 곱게 길렀습니다. 장화가 2살이 되면서 장씨에게 또다시 태기가 있었습니다. 배좌수 부부는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이 아이 역시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자식인지라 이름을 홍련이라 짓고 예쁘게 키웠습니다. 장화, 홍련 자매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두 자매는 얼굴이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데다 효행이 뛰어나 배자수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가
나이답지 않게 몸과 태도가 어른스러운 것이 부부는 다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씨는 운수가 닿았던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배좌수와 장화가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약을 썼지만 증세는 날로 나빠질 뿐 조금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장화는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평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리라 짐작하고 나이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배좌수를 불렀습니다. 장 씨는 슬퍼하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천생의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장하와 홍련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뼛속 깊이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외로운 혼백이 바라는 바는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들을 계속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방님은 제가 죽은 후에 다른 여인과 혼인할 테지요. 그리하면 자연히 전처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변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서방님은 제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딸을 불쌍히 여겨 다 자라거든 좋은 가문의 짝을 얻어 혼인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비록 어두운 저승에 있더라도 서방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장 씨는 길게 탄식한 후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화와 홍련을 안고 하늘을 원망하듯 통곡하였는데 그 가련한 정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장을 녹아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장 씨의 장례를 마치고 배좌수는 장 씨를 선산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장화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효심을 다하여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진지를 차려놓고 밤낮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빨리 지나 어느덧 장 씨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장화와 홍련의 슬픔은 날로 새로워지기만 하였습니다. 배좌수는 비록 죽은 처에 유언이 있었지만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하는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혼처를 구하였으나 딸 둘을 데리고 사는 호라비에게 시집 올 규수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씨라는 규수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집 온다는 처녀가 그뿐이라 배좌수는 허씨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허씨의 용모를 말하자면 두 볼은 한 자가 넘고 눈은 퉁 방울 같고 코는 진흙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못생긴 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소리 같고
허리는 2아름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곰배 팔이요. 다리는 퉁퉁 불어있고 쌍언청이를 겸하였으며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14발은 되고 얼굴이 얽기는 콩멍석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심보는 더욱 불량하여 남이 못할 노를만 골라가며 하니 단 한 시도 집에 두기 난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허씨는 여자라고 시집 온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3형제를 낳았습니다. 배좌수는 아들을 낳아준 허씨의 고마움을 생각하여 이후로는 허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배좌수가 허씨에게 마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좌수는 늘 딸들과 함께 죽은 장씨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좌수는 잠시라도 2딸을 못 보면 불안해하고 밖에서 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딸들의 방을 들렀습니다. 배좌수는 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깊은 규중에 있으면서 항상 어미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늙은 아비도 죽은 어미와 너희들 생각에 매양 슬퍼한단다. 이렇듯 배좌수는 딸들을 가련히 여겼습니다. 계모 허씨는 배좌수가 딸들을 사랑하며 끼고 돌수록 장화 자매를 시기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화와 홍련에 없는 잘못을 만들어 배좌수에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배좌수는 오히려 허씨의 시기심을 나무라며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전초에 재물이 많아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소. 그대가 먹는 것이 다 전초의 재물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해야 마땅한데 저 어린 것들을 심히 괴롭게 하니 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오.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배좌수가 허씨를 타일렀지만 승냥이 이리 같은 그 마음은 뉘우칠 줄을 몰랐습니다. 배좌수가 장화 홍련만 감싸주니 허씨는 더욱 화가 나 아예 자매를 죽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루는 배좌수가 안채로 가서 딸의 방에 앉아 2딸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자매는 서로 손을 잡은 채 슬픔에 잠겨 흐르는 눈물을 옷깃에 닦았습니다. 배좌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측은히 여겨 탄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죽은 어미를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어미를 그리워하게 된 데에는 계모의 구박이 있었던 줄 짐작하였습니다. 배좌수는 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렇게 계모가 너희를 구박하는 일이 또 있으면 내가 잘 조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니라. 그런데 이때 계모 허씨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화가 끓어올라 하루빨리 장화와 홍련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흉계를 생각하던 허씨는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던지 제 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잡은 쥐의 껍질을 벗기고 그 피를 쥐의 몸뚱이에 발랐습니다. 이것으로 유산된 태아의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슬쩍 밀어넣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선 배 좌수가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 배 좌수가 안채로 들어오자 허씨는 굳은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허씨가 왜 그러는지 이상하게 여긴 배 좌수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집안에 끔찍한 변이 있으나 필시 서방님은 제가 꾸민 짓이라 의심하실 터라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서방님은 친어버이라 장화와 홍련에게 두터운 정이 있기 마련이겠지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이를 보지만 친어미가 아닌지라 함부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화가 오늘은 늦도록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 글쎄 장화가 죽은 아이를 낳고 누워있다가 저를 보고는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일단은 저와 나만 알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니 이런 일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배좌수는 크게 놀라며 허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인의 손을 이끌고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장화와 홍련자매는 사람이 들어오는 기척도 모른 채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좌수가 이불을 들추자 과연 이불 밑에 작은 핏덩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태아의 형상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허씨는 그 피 묻은 것을 가지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일의 정황을 널리 헤아릴 줄 모르는 용렬한 배좌수는 허씨의 흉계를 모르고 놀라며 고심하였습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요? 이때 계모 허씨가 말하였습니다. 일이 매우 심각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것도 뼈대 있는 양반집 규수가 말입니다. 남이 모르게 장화를 죽여 흔적을 없애면 남은 이런 줄은 모르고 제가 죄 없는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고 할 것이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제가 먼저 죽어 뒷일을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그러고는 거짓으로
자기 목에 무명천을 두르면서 자결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배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울고불고 하였습니다. 그대의 깊은 속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흉년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쾌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지만 겉으론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서방님이 이토록 지극히 생각하시니 부득이 참지만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입니다. 일이 어려우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배좌수는 죽은 처의 유언을 생각하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나 한편으로는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화를 괘씸히 여기기에 장화를 죽일 계책을 허씨와 함께 의논하니 허씨는 마음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허씨는 평소에 품고 있던 묘책을 말하였습니다. 장화를 불러 저희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 하고 장쇠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배저수가 듣고 그리 나쁘지 않게 여겨 장쇠를 불러 이리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장화와 흉년은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슬픔에 겨워 잠이 들었으나 어찌 허씨가 이런 계책을 꾸미는 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장화는 이상한 기운에 잠을 깨어 울적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채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부르시는 아버지를 의아하게 여기며 장화는 아버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배저수가 침통한 목소리로 장화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외삼촌 댁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시 다녀오너라. 장화는 너무나 뜻밖의 명을 들었으므로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슬퍼서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녀 오늘까지 대문 밖을 나가본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까? 배저수가 화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장쇠를 데리고 가라 하였거늘 무슨 잔말이 이다시도 많으냐? 아비의 말을 거역하려 하느냐? 장화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밤이 깊었기로 어린 생각에 사정을 아뢰 따름입니다. 다만 부탁이오니 날이 새거든 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배좌수는 정에 이끌려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허씨가 문을 발길로 차며 들어와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버이 명령을 순수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무슨 말대꾸를 하면서 함부로 어기려 하느냐?
허씨가 후령하니 장화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버지께 청할 수 없어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장화는 방으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무슨 연고가 있는지 이 밤중에 외가에 다녀오라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가긴 가지만 아무래도 불길하기 짝이 없다. 우리 자매가 어머니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되 한시라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천만 뜻밖의 이 일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 방에 혼자 두고 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고 애간장이 타는구나. 아무쪼록 잘 있어라. 내 가는 길이 좋지 못할 듯하나 되도록 빨리 돌아올 것이니 그 사이 그리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갈아입고 가야겠다. 옷을 갈아입은 후 장화는 다시 홍련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 가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수삼일에 돌아올 테다. 그동안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어찌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너를 홀로 두고 가는 내 마음도 너무나 슬프구나. 그래도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부디 잘 있어야 한다. 말을 마치고 자매가 대성통곡하며 손을 붙잡고 서로 헤어지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정경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지없이 자매를 사랑했던 모친은 어찌 이런 때에 저들을 굽어 살피지 못하는지요. 이때 허씨가 밖에서 장화의 서러워함을 듣고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찢어지는 듯한 목청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허씨는 장쇠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내 누이를 데리고 속히 외가에 다녀오라 하였거늘 어찌 꿈쩍이질 않느냐? 그러자 돼지 같은 장쇠는 염라대왕의 분부나 받은 듯이 바로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며 발로 마루를 쿵쿵 굴렀습니다. 누이는 빨리 나오시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을 듣게 되니 이 안이 원통하오. 장쇠가 안달을 내며 재촉하자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이때 홍련이 언니의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자매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었거늘 이 밤중에 갑자기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고는 버선발로 쫓아나오니 장화는 홍련의 모습을 보며 애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도 장화는 홍련을 달랬습니다. 내 잠시 다녀오겠으니 울지 말고 잘 있거라. 장화는 서름에 잠겨 말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련이 언니의 치마폭을 잡고 놓지 않자 허씨가 들이닥쳐 홍련의 손을 뿌리치며 꾸짖었습니다. 내 언니가 외가에 가는데 어찌 이처럼 요망스럽게 구느냐? 허씨의 사나운 꾸짖음에 홍련은 맥없이 물러섰습니다. 허씨가 장쇠에게 넌지시 눈짓하니 장쇠의 재촉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장원은 마지못해 홍련과 이별하고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린 후 울면서 말에 올라 길을 나섰습니다. 장쇠가 말을 급히 몰아 장화 일행은 깊은 산속 한적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의 자취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이었답니다. 달빛만 휘영청 밝은데 구슬픈 두견이 소리까지 들리자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장화가 앞을 살피니 소나무 숲 가운데 연못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크고 깊은 물 같이 보였습니다. 연못을 보자 장화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물소리가 처량히 들리는 연못가에 다다르자 말을 잡고 있던 장쇠가 갑자기 장화더러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장화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장쇠를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데 내리라고 하느냐? 그러자 장쇠가 대답했습니다. 누이의 죄를 자기가 할 것인데 어찌 나한테 물으시오? 아버지가 누이를 외가에 가라 하심은 참말이 아니오. 누이가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어도 어머니께서 순하셔서 모르는 채 하셨는데 이번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도 누이가 낙태한 사실을 아셔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 못에 빠뜨리라고 하셨소. 여기까지 왔으니 누이가 알아서 빨리 물에 들어가는 게 서로 좋겠소. 그러면서 장쇠는 장화를 억지로 말해서 내리게 했습니다. 장쇠의 말에 장화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 넋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도 야속하오. 이 일이 웬일이오? 무슨 일로 장화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씌워 이 깊은 못에 빠뜨려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시는고.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에 난 후로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거늘 오늘날 억울한 누명을 쓰오니 전생에 죄악이 그리 많았던가. 우리 모친은 어찌 세상을 버리시고 이 슬픈 인생을 남겼던고. 간악한 사람의 음해로 모닥불에 모여드는 나비가 타 죽듯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원통한 이 누명을 어느 시절에 씻으며 외로운 저 동생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장화는 이렇게 통곡하다가 그만 기절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목석 같은 마음을 가진 이라도 서러워하련마는 저 야박하고 무정한 장쇠놈은 어서 죽기나 하라고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이 적막한 산중에 밤이 이미 깊었으니
지나가는 사람도 없소. 아무래도 죽을 인생인데 굳이 파랗게 뭐 하겠소. 어서 빨리 물로 들어가쇼. 장쇠의 말을 듣고 장화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예, 장쇠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너와 나는 비록 어머니는 다르나 아버지는 같지 않느냐? 그리고 어렸을 적에 내가 널 보살피고 내가 날 따르던 적을 한번 생각해서라도 내 부탁을 들어주려무나. 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가 날 가련하게 여겨주면 외삼촌 댁에도 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에 찾아가 외롭게 홀로 남은 홍련을 부탁하고 싶구나. 이는 절대 살 방도를 찾고자 꾀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명하면 반드시 어머니의 시기가 있을 것이며 요행이 살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 터이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기어이 살고자 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양반가의 자손으로서 그 역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을 것이지만 바라건대 잠시 말미를 주면 홍련을 부탁할 곳을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장화는 이렇듯 처절하게 애원하였으나 금수보다 못한 장쇠놈은 조금도 측은해하는 빚이 없이 계속 어서 죽으라고 재촉하기만 하였습니다. 장화는 슬픔에 기가 막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습니다. 하늘은 이 억울한 사정을 굽어 살피소서. 소녀 팔자가 박복하여 7살의 어미를 여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와 동력에 돋는 달을 볼 때면 서글픔에 잠기고 후원에 피는 꽃과 섬돌에 나는 풀을 볼 때면 괴로운 마음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어미가 떠난 후 3년이 지나 계모를 얻으니 성품이 고약하여 구박이 심하온지라 서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낮에는 부친을 따르고 해가 지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에 서로 손을 잡고서 기나긴 여름날과 적막한 가을밤을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극악한 계모의 모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옵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제 억울한 일을 천지신명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홍련의 일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 같은 인생을 본받지 말게 하옵소서. 장화는 장쇠를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디 잘 살기를 바란다. 장화는 치마를 걷어잡고 신발을 벗어 못가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서 있다가 오던 길을 향하여 꺼이꺼이 통곡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고 거울같이 잔잔한 연못 속에
나는 듯이 뛰어드니 참으로 해달픈 일입니다. 장화가 물에 빠진 지 얼마 안 되어 장쇠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물결이 하늘에 닿을 듯 높아지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달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장쇠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장쇠 앞으로 내달려 으르렁거리며 사람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내 어미가 잔인하게도 죄 없는 자식을 모함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그러고는 달려들어 장쇠 놈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 먹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쇠는 피를 지천으로 흘리며 땅에 거꾸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에 장쇠가 몰던 말은 크게 놀라 쏜살같이 자기가 온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모 씨는 밤이 깊도록 장쇠가 돌아오지 않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잉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쇠가 장화를 죽이고 이제와 돌아왔구나. 허씨가 장쇠를 불러다가 어찌 되었는지 들을 양으로 내다보니 말은 온 몸에 땀을 흘리며 돌아오는데 정작 있어야 할 장쇠는 없었습니다. 허씨는 크게 놀라 하인들을 불러서 불을 밝히고 말이 오던 자취를 더듬어 연못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말 발굽을 따라가던 하인들은 한참 만에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장쇠가 거꾸러져 있었지요. 모두들 놀라하며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쇠는 한 팔, 한 다리와 두 귀가 물어 뜯긴 채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향기가 풍겨오며 찬바람이 소슬하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연못 한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면서 향기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장쇠를 말에 싣고 오니 허씨가 놀라며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여매어 피를 멎게 하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장쇠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허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허씨가 사연을 묻자 장쇠는 전후의 사연을 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더욱 장화를 원망하였습니다. 장화녀는 죽어서도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그러고는 또 독을 집어먹은 듯 말하였습니다. 홍련이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요망한 계집애들 같으니라고. 홍련은 장화가 외갓집에 간 줄만 알았지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집안이 소란해지자 홍련은 방에서 나와 계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모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장쇠가
내 요괴 같은 언니를 데리고 가는 길에 호랑이한테 물려 병이 중하다. 홍련은 장화도 걱정되어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찌 되었나요? 계모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면서 홍련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무슨 요사스런 말을 하느냐? 홍련은 계모가 자기를 박대하자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언니 걱정에 온 몸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일입니다. 홍련은 어느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파문이 일더니 갑자기 커다란 용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 용에 장화 언니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련은 용이 가는 쪽으로 함께 내달리며 언니를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장화는 홍련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홍련이 울며 말하였습니다. 언니는 왜 나를 본 채도 안 하고 혼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제야 장화가 눈물을 뿌리며 홍련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달라졌단다. 나는 지금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삼신산이라는 곳에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란다. 갈 길이 바빠 너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때를 보아 너를 데려가라. 장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용이 꼬리를 흔들며 커다란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홍련은 장화를 본 것이 꿈속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홍련은 꿈에서 깨었어도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 홍련은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건너가 꿈꾼 이야기를 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녀의 마음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하여 슬픈 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 느낌에는 언니가 이번에 외가댁에 가면서 무슨 변고가 있었던 듯합니다. 혹시 언니가 무슨 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며 홍련은 아버지 앞에서 목을 놓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배좌수도 숨통이 막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곁에 있다가 왈칵 성을 내며 홍련의 등을 밀어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해괴한 말로 어른의 마음을 이다시도 슬프게 한단 말이냐?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홍련은 허씨에게 떠밀려 방 밖으로 밀려나오며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슬퍼하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계모는 낯빛을 바꾸며 이렇듯 구박하니 이는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홍련은 사정을 몰라 답답해하며 가슴만 졸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계모가 나가고 없기에
홍련이 장쇠를 불렀습니다. 장쇠야, 얼마 전 내가 장화 언니와 함께 나간 이후로 언니는 감감무소식이고 너도 호랑이한테 물려 몸이 성취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 좀 해다오. 이렇게 홍련이 묻자 장쇠는 시큰둥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일을 알아서 뭐 하시게? 누이의 신상에도 별 좋은 일은 없을 거외다. 홍련은 얼굴빛을 바꾸고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놈 장쇠야, 내가 호랑이한테 물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내게 숨김이 있었다가는 내 남은 몸뚱이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라. 홍련이 이렇듯 말하니 장쇠는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어뜯길 때의 공포와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져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쇠는 홍련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허씨가 쥐를 잡아와 껍질을 벗기게 한 일부터 시작하여 장화가 연못에 빠져 죽은 일, 이후 사람 말을 하는 호랑이가 나타나 자기를 벌한 일까지 말입니다. 이 말을 모두 들은 홍련은 가슴이 뛰고 이가 갈리고 머리털이 솟구치는 듯 하였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홍련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홍련은 장화 생각에 한탄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련한 치고 우리 언니, 흉악한 치고 계모 허씨, 자상한 우리 언니 이팔청춘 꽃다운 시절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망측한 누명을 쓰고 푸른 물에 몸을 던졌으니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뼈에 새긴 이 원한을 어찌 풀어볼까. 참혹하다 우리 언니, 가련한 이 동생을 적막한 방에 외로이 남겨두고 어디 가서 안 오시나. 구천에 돌아간들 이 동생이 그리워서 피눈물을 흘릴 때 구곡 간장이 다 녹았을 것이로다. 예부터 지금까지 이보다 원통한 일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소녀 3살의 어미를 잃고 언니를 의지하여 지내왔는데 이 몸에 죄가 많아 이런 변을 또 당하고 모진 목숨이 외로이 남았나이다. 바라건대 언니같이 더러운 꼴 보지 않고 차라리 이내 몸도 함께 죽어 외로운 혼백이 남아 언니를 따를까 하나이다. 말을 마치니 눈물이 비오듯 하며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홍련은 언니가 죽은 연못에 찾아가고자 하였으나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지라 문 밖의 길을 모르니 어찌 그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후로 홍련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밤낮으로 슬퍼하기만 하였답니다.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임금으로 계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철산군에 배무룡이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디 철산에 터 잡은 양반으로 좌수라는 벼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좌수는 성품이 온화하고 집안에 재산이 넉넉하여 세상에 부러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단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슬하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좌수 부부는 늘 슬퍼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장씨가 몸이 노곤하여 베개를 괴고 잠깐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장씨에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장씨 부인이 손을 내밀어 꽃을 받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꽃이 아름다운 선녀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선녀는 부인에게 다가와 품속에 와락 안겼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선녀 때문에 놀라 잠을 깨어보니 한갓 꿈이었습니다. 부인은 꿈이 하도 기이하여 남편인 배좌수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아직도 선녀가 내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배좌수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자식이 없음을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어 귀한 자식을 점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있더니 어느덧 10달이 차왔습니다. 하루는 밤중에 향기가 진동하더니 장씨가 귀여운 딸을 순산하였지요. 아기는 정말로 선녀가 변한 듯이 그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배좌수 부부는 이 아이를 사랑하며 이름을 장화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손 안에 보석인 양 곱게 길렀습니다. 장화가 2살이 되면서 장씨에게 또다시 태기가 있었습니다. 배좌수 부부는 둘째 아이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이 아이 역시 하늘이 내려준 소중한 자식인지라 이름을 홍련이라 짓고 예쁘게 키웠습니다. 장화, 홍련 자매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두 자매는 얼굴이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데다 효행이 뛰어나 배좌수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가 나이답지 않게 몸과 태도가 어른스러운 것이 부부는 다소 염려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씨는 운수가 다했던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배좌수와 장화가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약을 썼지만 증세는 날로 나빠질 뿐 조금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장화는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평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하리라 짐작하고 나이 어린 두 딸의 손을 잡고 배좌수를 불렀습니다. 장씨는 슬퍼하며 말하였습니다. 제가 천생의 죄가 많아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장하와 홍련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뼛속 깊이 맺힌 한을 가슴에 품고 죽으려 합니다. 외로운 혼백이 바라는 바는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들을 계속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방님은 제가 죽은 후에 다른 여인과 혼인할 테지요. 그리하면 자연히 전처가 낳은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변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서방님은 제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지 마시고 지난날의 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딸을 불쌍히 여겨 다 자라거든 좋은 가문의 짝을 얻어 혼인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비록 어두운 저승에 있더라도 서방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장씨는 길게 탄식한 후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장화와 홍련을 안고 하늘을 원망하듯 통곡하였는데 그 가련한 정경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장을 녹아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럭저럭 장씨의 장례를 마치고 배좌수는 장씨를 선산에 정성껏 묻었습니다. 장화는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효심을 다하여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진지를 차려놓고 밤낮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빨리 지나 어느덧 장씨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장화와 홍련의 슬픔은 날로 새로워지기만 하였습니다. 배좌수는 비록 죽은 처에 유언이 있었지만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하는 의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혼처를 구하였으나 딸 둘을 데리고 사는 호라비에게 시집 올 규수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씨라는 규수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시집 온다는 처녀가 그뿐이라 배좌수는 허씨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허씨의 용모를 말하자면 두 볼은 한 자가 넘고 눈은 퉁 방울 같고 코는 진흙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못생긴 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곰배 팔이요. 다리는 퉁퉁 불어있고 쌍언청이를 겸하였으며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10사발은 되고 얼굴이 얽기는 콩멍석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바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심보는 더욱 불량하여 남이 못할 노를만 골라가며 하니 단 한 시도 집에 두기 난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허씨는 여자라고 시집 온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배좌수는 아들을 낳아준 허씨의 고마움을 생각하여 이후로는 허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배좌수가
허씨에게 마음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좌수는 늘 딸들과 함께 죽은 장씨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좌수는 잠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불안해하고 밖에서 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딸들의 방을 들렀습니다. 배좌수는 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깊은 규중에 있으면서 항상 어미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늙은 아비도 죽은 어미와 너희들 생각에 매양 슬퍼한단다. 이렇듯 배좌수는 딸들을 가련히 여겼습니다. 계모 허씨는 배좌수가 딸들을 사랑하며 끼고 돌수록 장화 자매를 시기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화와 홍련에 없는 잘못을 만들어 배좌수에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배좌수는 오히려 허씨의 시기심을 나무라며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전처의 재물이 많아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소. 그대가 먹는 것이 다 전처의 재물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해야 마땅한데 저 어린 것들을 심히 괴롭게 하니 이 어찌 사람이 할 짓이오.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배좌수가 허씨를 타일렀지만 승냥이 이리 같은 그 마음은 뉘우칠 줄을 몰랐습니다. 배좌수가 장화 홍련만 감싸주니 허씨는 더욱 화가 나 아예 자매를 죽일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루는 배좌수가 안채로 가서 딸의 방에 앉아 두 딸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자매는 서로 손을 잡은 채 슬픔에 잠겨 흐르는 눈물을 옷깃에 닦았습니다. 배좌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측은히 여겨 탄식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죽은 어미를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어미를 그리워하게 된 데에는 계모의 구박이 있었던 줄 짐작하였습니다. 배좌수는 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렇게 계모가 너희를 구박하는 일이 또 있으면 내가 잘 조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니라. 그런데 이때 계모 허씨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화가 끓어올라 하루빨리 장화와 홍련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흉계를 생각하던 허씨는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던지 제 자식 장쇠를 불러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잡은 쥐의 껍질을 벗기고 그 피를 쥐의 몸뚱이에 발랐습니다. 이것으로 유산된 태아의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슬쩍 밀어넣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선 배 좌수가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 배 좌수가 안채로 들어오자 허씨는 굳은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허씨가 왜 그러는지 이상하게 여긴 배 좌수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집안에 끔찍한 변이 있으나 필시 서방님은 제가 꾸민 짓이라 의심하실 터라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서방님은 친어버이라 장화와 홍련에게 두터운 정이 있기 마련이겠지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일을 보지만 친어미가 아닌지라 함부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화가 오늘은 늦도록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니 글쎄 장화가 죽은 아이를 낳고 누워있다가 저를 보고는 미처 수습하지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일단은 저와 나만 알고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니 이런 일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배좌수는 크게 놀라며 허씨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인의 손을 이끌고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장화와 홍련자매는 사람이 들어오는 기척도 모른 채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배좌수가 이불을 들추자 과연 이불 밑에 작은 핏덩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태아의 형상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허씨는 그 피 묻은 것을 가지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일의 정황을 널리 헤아릴 줄 모르는 용렬한 배좌수는 허씨의 흉계를 모르고 놀라며 고심하였습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이때 계모 허씨가 말하였습니다. 일이 매우 심각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요. 그것도 뼈대 있는 양반집 규수가 말입니다. 남이 모르게 장화를 죽여 흔적을 없애면 남은 이런 줄은 모르고 제가 죄 없는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고 할 것이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제가 먼저 죽어 뒷일을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그러고는 거짓으로 자기 목에 무명천을 두르면서 자결하는 척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배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울고불고 하였습니다. 그대의 깊은 속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쳐주면 내가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흉년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쾌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지만 겉으론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서방님이 이토록 지극히 생각하시니 부득이 참지만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입니다.
일이 어려우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배좌수는 죽은 처의 유언을 생각하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나 한편으로는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화를 괘씸히 여기기에 장화를 죽일 계책을 허씨와 함께 의논하니 허씨는 마음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허씨는 평소에 품고 있던 묘책을 말하였습니다. 장화를 불러 저희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 하고 장쇠를 시켜 같이 가다가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배저수가 듣고 그리 나쁘지 않게 여겨 장쇠를 불러 이리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다가 슬픔에 겨워 잠이 들었으나 어찌 허씨가 이런 계책을 꾸미는 줄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장화는 이상한 기운에 잠을 깨어 울적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채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에 부르시는 아버지를 의아하게 여기며 장화는 아버지 앞으로 나갔습니다. 배저수가 침통한 목소리로 장화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외삼촌 댁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잠시 다녀오너라. 장화는 너무나 뜻밖의 명을 들었으므로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슬퍼서 눈물을 머금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녀 오늘까지 대문 밖을 나가본 일이 없는데 아버지는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라 하십니까? 배저수가 화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장쇠를 데리고 가라 하였거늘 무슨 잔말이 이다시도 많으냐? 아비의 말을 거역하려 하느냐? 장화가 이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으라 하신들 어찌 분부를 거역하겠습니까마는 밤이 깊었기로 어린 생각에 사정을 아뢰 따름입니다. 다만 부탁이오니 날이 새거든 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에 배좌수는 정에 이끌려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허씨가 문을 발길로 차며 들어와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버이 명령을 순수히 따라야 마땅하거늘 무슨 말대꾸를 하면서 함부로 어기려 하느냐? 허씨가 후령하니 장화는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버지께 청할 수 없어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장화는 방으로 들어가 홍련을 불러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무슨 연고가 있는지 이 밤중에 외가에 다녀오라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못해 가긴 가지만 아무래도 불길하기 짝이 없다. 우리 자매가 어머니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되 한시라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천만 뜻밖의 이 일을 당하여 너를 적적한 빈 방에
혼자 두고 갈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지고 애간장이 타는구나. 아무쪼록 잘 있어라. 내 가는 길이 좋지 못할 듯하나 되도록 빨리 돌아올 것이니 그 사이 그리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옷이나 갈아입고 가야겠다. 옷을 갈아입은 후 장화는 다시 홍련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 가서 오랫동안 있지 않고 수삼일에 돌아올 테다. 그동안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어찌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너를 홀로 두고 가는 내 마음도 너무나 슬프구나. 그래도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부디 잘 있어야 한다. 말을 마치고 자매가 대성통곡하며 손을 붙잡고 서로 헤어지지 못하니 참으로 슬픈 정경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지없이 자매를 사랑했던 모친은 어찌 이런 때에 저들을 굽어 살피지 못하는지요. 이때 허씨가 밖에서 장화의 서러워함을 듣고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찢어지는 듯한 목청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어찌 이렇게 요란히 구느냐? 허씨는 장쇠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내 누이를 데리고 속히 외가에 다녀오라 하였거늘 어찌 꿈쩍이질 않느냐. 그러자 돼지 같은 장쇠는 염라대왕의 분부나 받은 듯이 바로 소리를 벼락같이 지르며 발로 마루를 쿵쿵 굴렀습니다. 누이는 빨리 나오시오.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여 공연히 나만 꾸지람을 듣게 되니 이 안이 원통하오. 장쇠가 안달을 내며 재촉하자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떨치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이때 홍련이 언니의 옷자락을 잡고 울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 자매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었거늘 이 밤중에 갑자기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고는 버선발로 쫓아나오니 장화는 홍련의 모습을 보며 애간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도 장화는 홍련을 달랬습니다. 내 잠시 다녀오겠으니 울지 말고 잘 있거라. 장화는 서름에 잠겨 말끝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인들도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홍련이 언니의 치마폭을 잡고 놓지 않자 허씨가 들이닥쳐 홍련의 손을 뿌리치며 꾸짖었습니다. 내 언니가 외가에 가는데 어찌 이처럼 요망스럽게 구느냐? 허씨의 사나운 꾸짖음에 홍련은 맥없이 물러섰습니다. 허씨가 장쇠에게 넌지시 눈짓하니 장쇠의 재촉이 더 거세어졌습니다. 장원은 마지못해 홍련과 이별하고 아버지께 하직 인사를 드린 후 울면서 말에 올라 길을 나섰습니다. 장쇠가 말을 급히 몰아 장화 일행은 깊은 산속 한적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사람의 자취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이었답니다. 달빛만 휘영청 밝은데 구슬픈 두견이 소리까지 들리자 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장화가 앞을 살피니 소나무 숲 가운데 연못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크고 깊은 물 같이 보였습니다. 연못을 보자 장화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물소리가 처량히 들리는 연못가에 다다르자 말을 잡고 있던 장쇠가 갑자기 장화더러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장화는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장쇠를 나무랐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인데 내리라고 하느냐? 그러자 장쇠가 대답했습니다. 누이의 죄를 자기가 할 것인데 어찌 나한테 물으시오? 아버지가 누이를 외가에 가라 하심은 참 말이 아니오. 누이가 평소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어도 어머니께서 순하셔서 모르는 채 하셨는데 이번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도 누이가 낙태한 사실을 아셔서 나를 시켜 남이 모르게 이 못에 빠뜨리라고 하셨소. 여기까지 왔으니 누이가 알아서 빨리 물에 들어가는 게 서로 좋겠소. 그러면서 장쇠는 장화를 억지로 말해서 내리게 했습니다. 장쇠의 말에 장화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듯 넋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도 야속하오. 이 일이 웬일이오? 무슨 일로 장화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씌워 이 깊은 못에 빠뜨려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시는고.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에 난 후로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거늘 오늘날 억울한 누명을 쓰오니 전생에 죄악이 그리 많았던가. 우리 모친은 어찌 세상을 버리시고 이 슬픈 인생을 남겼던고. 간악한 사람의 음해로 모닥불에 모여드는 나비가 타 죽듯 죽는 것은 슬프지 않지만 원통한 이 누명을 어느 시절에 씻으며 외로운 저 동생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장화는 이렇게 통곡하다가 그만 기절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목석 같은 마음을 가진 이라도 서러워하련마는 저 야박하고 무정한 장쇠놈은 어서 죽기나 하라고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이 적막한 산중에 밤이 이미 깊었으니 지나가는 사람도 없소. 아무래도 죽을 인생인데 굳이 바랄게 뭐하겠소. 어서 빨리 물로 들어가쇼. 장쇠의 말을 듣고 장화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말하였습니다. 예, 장쇠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너와 나는 비록 어머니는 다르나 아버지는 같지 않느냐? 그리고 어렸을 적에 내가 널 보살피고 내가 날 따르던 정을 한번 생각해서라도 내 부탁을 들어주려무나. 나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가 날 가련하게 여겨주면 외삼촌 댁에도 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에 찾아가 외롭게 홀로 남은 홍련을 부탁하고 싶구나.
이는 절대 살 방도를 찾고자 꾀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변명하면 반드시 어머니의 시기가 있을 것이며 유행이 살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 터이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기어이 살고자 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 양반가의 자손으로서 그 역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명령대로 죽을 것이지만 바라건대 잠시 말미를 주면 홍련을 부탁할 곳을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다. 장화는 이렇듯 처절하게 애원하였으나 금수보다 못한 장쇠놈은 조금도 측은해하는 빚이 없이 계속 어서 죽으라고 재촉하기만 하였습니다. 장화는 슬픔에 기가 막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습니다. 하늘은 이 억울한 사정을 굽어 살피소서. 소녀 팔자가 박복하여 7살의 어미를 여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살아왔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와 동력에 돋는 달을 볼 때면 서글픔에 잠기고 후원에 피는 꽃과 섬돌에 나는 풀을 볼 때면 괴로운 마음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어미가 떠난 후 3년이 지나 계모를 얻으니 성품이 고약하여 구박이 심하온지라 서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낮에는 부친을 따르고 해가 지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잠에 서로 손을 잡고서 기나긴 여름날과 적막한 가을밤을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극악한 계모의 모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옵고 물에 빠져 죽사오니 제 억울한 일을 천지신명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홍련의 일생을 어여삐 여기셔서 저 같은 인생을 본받지 말게 하옵소서. 장화는 장쇠를 돌아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누명을 쓰고 죽거니와 저 외로운 홍련을 어여삐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디 잘 살기를 바란다. 장화는 치마를 걷어잡고 신발을 벗어 못가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연못 앞에서 발을 구르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서 있다가 오던 길을 향하여 꺼이꺼이 통곡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마치고 거울같이 잔잔한 연못 속에 나는 듯이 뛰어드니 참으로 애달픈 일입니다. 장화가 물에 빠진 지 얼마 안 되어 장쇠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물결이 하늘에 닿을 듯 높아지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달도 그 빛을 잃었습니다. 장쇠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장쇠 앞으로 내달려 으르렁거리며 사람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내 어미가 잔인하게도 죄 없는 자식을 모함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그러고는 달려들어 장쇠 놈의 두 귀와 한 팔, 한 다리를 떼어 먹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쇠는 피를 지천으로 흘리며 땅에 거꾸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람에 장쇠가 몰던 말은 크게 놀라 쏜살같이 자기가 온 길을 되짚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모 허씨는 밤이 깊도록 장쇠가 돌아오지 않자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히잉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쇠가 장화를 죽이고 이제와 돌아왔구나. 허씨가 장쇠를 불러다가 어찌 되었는지 들을 양으로 내다보니 말은 온 몸에 땀을 흘리며 돌아오는데 정작 있어야 할 장쇠는 없었습니다. 허씨는 크게 놀라 하인들을 불러서 불을 밝히고 말이 오던 자취를 더듬어 연못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말 발굽을 따라가던 하인들은 한참 만에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장쇠가 거꾸러져 있었지요. 모두들 놀라하며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쇠는 한 팔, 한 다리와 두 귀가 물어 뜯긴 채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향기가 풍겨오며 찬바람이 소슬하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연못 한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면서 향기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장쇠를 말에 싣고 오니 허씨가 놀라며 즉시 약을 먹이고 상한 곳을 동여매어 피를 멎게 하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장쇠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허씨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허씨가 사연을 묻자 장쇠는 전후의 사연을 숨김없이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더욱 장화를 원망하였습니다. 장화녀는 죽어서도 나를 못살게 구는구나. 그러고는 또 독을 집어먹은 듯 말하였습니다. 홍련이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요망한 계집애들 같으니라고. 홍련은 장화가 외갓집에 간 줄만 알았지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집안이 소란해지자 홍련은 방에서 나와 계모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계모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장쇠가 내 요괴 같은 언니를 데리고 가는 길에 호랑이한테 물려 병이 중하다. 홍련은 장화도 걱정되어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어찌 되었나요? 계모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면서 홍련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무슨 요사스런 말을 하느냐? 홍련은 계모가 자기를 박대하자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언니 걱정에 온 몸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의 일입니다. 홍련은 어느 연못가에 서 있었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파문이 일더니 갑자기 커다란 용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 용에 장화 언니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련은 용이 가는 쪽으로 함께 내달리며 언니를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장화는 홍련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홍련이 울며 말하였습니다. 언니는 왜 나를 본 채도 안 하고 혼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제야 장화가 눈물을 뿌리며 홍련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가는 길이 달라졌단다. 나는 지금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삼신산이라는 곳에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란다. 갈 길이 바빠 너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니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마라.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내가 때를 보아 너를 데려가라. 장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용이 꼬리를 흔들며 커다란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에 놀라 잠을 깬 홍련은 장화를 본 것이 꿈속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홍련은 꿈에서 깨었어도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 홍련은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건너가 꿈꾼 이야기를 하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녀의 마음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하여 슬픈 정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 느낌에는 언니가 이번에 외가댁에 가면서 무슨 변고가 있었던 듯합니다. 혹시 언니가 무슨 해를 입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며 홍련은 아버지 앞에서 목을 놓아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배좌수도 숨통이 막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곁에 있다가 왈칵 성을 내며 홍련의 등을 밀어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해괴한 말로 어른의 마음을 이다시도 슬프게 한단 말이냐?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홍련은 허씨에게 떠밀려 방 밖으로 밀려나오며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꿈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슬퍼하시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계모는 낯빛을 바꾸며 이렇듯 구박하니 이는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홍련은 사정을 몰라 답답해하며 가슴만 졸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계모가 나가고 없기에 홍련이 장쇠를 불렀습니다. 장쇠야, 얼마 전 내가 장화 언니와 함께 나간 이후로 언니는 감감무소식이고 너도 호랑이한테 물려 몸이 성취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 좀 해다오. 이렇게 홍련이 묻자 장쇠는 시큰둥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일을 알아서 뭐 하시게? 누이의 신상에도 별 좋은 일은 없을 거외다. 홍련은 얼굴빛을 바꾸고 낮은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놈 장쇠야, 내가 호랑이한테 물리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느냐? 내게 숨김이 있었다가는 내 남은 몸뚱이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라. 홍련이 이렇듯 말하니 장쇠는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어뜯길 때의 공포와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져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쇠는 홍련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허씨가 쥐를 잡아와 껍질을 벗기게 한 일부터 시작하여 장화가 연못에 빠져 죽은 일, 이후 사람 말을 하는 호랑이가 나타나 자기를 벌한 일까지 말입니다. 이 말을 모두 들은 홍련은 가슴이 뛰고 이가 갈리고 머리털이 솟구치는 듯하였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홍련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홍련은 장화 생각에 한탄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련한 치고 우리 언니, 흉악한 치고 계모 허씨, 자상한 우리 언니 이팔 청춘 꽃다운 시절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망측한 누명을 쓰고 푸른 물에 몸을 던졌으니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뼈에 새긴 이 원한을 어찌 풀어볼까. 참혹하다 우리 언니, 가련한 이 동생을 적막한 방에 외로이 남겨두고 어디 가서 안 오시나. 구천에 돌아간들 이 동생이 그리워서 피눈물을 흘릴 때 구곡 간장이 다 녹았을 것이로다. 예부터 지금까지 이보다 원통한 일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소녀 3살의 어미를 잃고 언니를 의지하여 지내왔는데 이 몸에 죄가 많아 이런 변을 또 당하고 모진 목숨이 외로이 남았나이다. 바라건대 언니같이 더러운 꼴 보지 않고 차라리 이내 몸도 함께 죽어 외로운 혼백이 남아 언니를 따를까 하나이다. 말을 마치니 눈물이 비오듯하며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홍련은 언니가 죽은 연못에 찾아가고자 하였으나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지라 문 밖의 길을 모르니 어찌 그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후로 홍련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밤낮으로 슬퍼하기만 하였답니다.